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비뇨기과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비뇨의학과로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뭔가 차이가 생겼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단지 이전 이름과 예. 현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비뇨의학과로 이제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가 일단 전립선 암인데요. 5대암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전립선 암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5대암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마나 많아진 건지 일단 표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예, 전립선암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금 현재 몇 년 전 자료이긴 한데 5대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전립선암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익숙해져 있는데 네, 아직 전립선 자체가 낯서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네. 예,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근래 우리나라의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고령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병률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외국 즉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남성의 압도적인 1위 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간암 다음으로 흔한 암으로 맞습니다. 전립선암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립선암이 사실 특징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그래프에서 50대가 되면은 급속도로 유병률이 증가됩니다. 아하. 그리고 60, 70대까지 계속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발생률은 증가되게 되는데요. 네. 근래에는 40대에서도 심심찮게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립선암의 어떤 정기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50대부터 이제 권장되는 이유가 이런 유병률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50대에서부터 정기검진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런 유병률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50대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증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대부터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전립선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디쯤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의 진료실로 찾아가서 전립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립선은 남자에만 있는 장기고요.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방광 아래에 이렇게 전립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액의 일부분을 만드는 작용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정액의 배출에 관련된 사정에 관련된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전립선은 보통 밤톨 크기만 한데요. 이 모형에서 보시듯이 한 20cc 정도가 정상이라고 치면은 보통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노화 현상을 거쳐서 전립선 비대가 생기고 증상이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가운데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의 어떤 질환, 비대증이나 또는 전립선 암이 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배뇨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에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뇨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 앞에 이제 그 모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밤톨만 하다가 네. 이게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커져서 네. 나중에는 귤만해지기도 한다. 네. 이게 선생님, 이게 병이라는 뜻은 아니죠? 저절로 커진다. 노화 현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정도 이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은 네. 질환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특히 그게 요도 쪽으로 자라게 되면 폐색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병, 질환으로 보는 게 맞겠죠.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커지는 것 자체는 이제 병은 아닌데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전립선 비대가 나중에는 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네. 발생에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립선이랑 같은 장기에 같은 연령대에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전립선 암과 비대증은 전립선에 생기는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생기긴 하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생긴 60대에서 한 0.2%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60대 같으면 한 반수 정도? 상당히 많죠. 네네. 그러니까
전립선 암이 있는 분들이 비대증이 있을 수는 동반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전립선 암은 일단 암이니까 생기는 원인, 발병 원인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일단 기본 전제 조건으로 그 50세 이상의 어떤 연령, 고연령이 되어야지만 생기는 암이고요. 아, 나이가 일단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가족력. 예. 만약에 뭐 아버님, 네. 어머님은 아니겠죠. 예. 아버님이겠죠. 아버님하고 형제 중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그런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유병률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구화된 식습관인데 특히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비만, 요즘 비만하신 분들 많잖아요. 예. 비만이 좀 상당한 원인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예. 자, 문제가 전립선암이 저는 이런 암들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증상이 없다고요. 네. 예. 불행하게도 초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예. 물론 동반된 비대증이나 이런 게 심할 경우에는 여러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배뇨 증상,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전립선 질환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네. 검사 도중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요. 예. 좀 더 진행이 된 상태 같으면은 물론 요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폐색 증상, 배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전이가 되었다. 전이 부위에 통증이 생기겠죠. 예. 특히 잘 가는 부위가 예. 뼈 쪽입니다. 그래서 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기암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상이 없을 때 50세가 되면 검진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오늘 계속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전립선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자 몇 분과 어렵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저는 불편한 건 못 느끼고 그냥 전혀 자다가 이제 소변 보러를 한 2번 정도 갔는 거. 뭐 그 정도고 사실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이제 소변 보는데 조금 뭐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 그래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동네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이라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안 그렇겠나 싶어 그래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 게 그래 그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수술하고 지금 3년 반 정도 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는 한 3개월씩 이래 병원에 왔다가 지금은 6개월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전에 갑자기 급박료,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6층인데 일찍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집에 가서 소변 보려고 하는데 집 딱 도착하기 전에 약간 지린 거 있어가지고 올 4월 달에 조직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더만은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암이라 하니까 뭐 걱정이 엄청 됐죠. 수술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저귀 한번 첫날 한번 그냥 하고 그 이후로는 뭐 기저귀도 없이 그냥 요실금 걱정도 안 하고. 그 사타구니 아래 요도 내려오는 줄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아픈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 운전할 때도 이렇게 운전했어요. 이렇게 엉덩이 돌면서 왜 이러지? 뭐 가볍게 생각이 이게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전립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위를 갖다가 뭐 검사한다 위 뭐 간 대장 이쪽으로 6대암 5대암 쪽으로만 이거 신경 썼는데 전립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저도 못했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피검사를 했거든요. 5대암 이 전립선을 빼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남자들 위, 간, 대장은 신경 쓰는데 그만큼 전립선에도 신경 써라. 왜? 굉장히 중요 부위거든요. 중요 부위인데 굉장히 등하시하는 것이 바로 남성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 세 분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셨을 때 선생님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보신 거지요? 일단
첫 번째 배뇨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전립선 기본 검사 중에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네네. 네. 대부분 그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네. 거기서 어떤 기준치 이상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예.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좀 더 경험 많으신 비뇨기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지 검사를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항문으로 네, 넣어서 맞습니다. 만져보는 검사죠. 네네. 네. 그래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는데 예. 만져보고 전립선의 표면에 어떤 네. 혹이나 또는 아. 딱딱하게 굳은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요 두 가지 검사만 하면 뭐 어떤 암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좋겠죠. 예.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검사가 그 두 가지고요. 예. 그 두 가지에서 이상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예. 반드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직 검사가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예. 근데 전립선 조직 검사라는 게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한 검사를 하기 전에 좀 선별 검사를 네.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나 예. 직장 수지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선별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예.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선별되면 저 조직 검사도 한다. 네. 어떤 분은 선생님 내가 전립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검사를 하더니 MRI도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MRI가 좀 사용 그 목적이 다른데요. 네. 예. 이전에는 그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확진되신 분들한테서 예. 일기이기한 우리 병기 있잖아요. 예. 그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MRI였고 또는 전이가 되었을 때 전이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게 MRI였는데 예. 요즘에는 전립선 내에 어떤 네. 병변이 있을 때 MRI를 검사를 하면은 좀 특이적으로 변화가 관찰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이전에 일반적으로 무작위 생검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이 작은 게 있으면 네. 12등분이나 6등분을 해서 그 네. 부위에 표본 검사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 무작위 생검이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진단율이 떨어지겠죠. 예. 그런 반면에 요즘에는 MRI를 먼저 촬영하고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율이 높아지겠죠. 어. 그런 용도로 쓰는 것.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MRI가 다 똑같은 MRI가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MRI를 찍었을 때는 이 병변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특수한 어떤 방식으로 찍은 MRI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MRI인지 어떤 특수한 MRI인지 선생님의 진료실에서 사진 판독을 한번 같이 받아볼게요. 함께 보시죠. 이 환자분은 남성 74세 환자분이시고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7.5 정도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무작위 생검,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진단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전 과정에 MRI를 먼저 촬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위의 하얀 부분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이 부위가 암이 의심되는 부위고 반대로 이 부위에서는 주위의 어두운 부위에 비해서 밝게 보이는 이 부위, 이 두 부위가 같은 부위거든요. 전립선 MRI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특이적으로 보이는 부위를 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전립선에 비해서 이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경우에 암의 진단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분은 이제 전립선 항원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정상치가 4 이하 네.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7점 얼마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심이 돼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전립선 안에 요만큼 요렇게 암이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조기만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 암이 일단 진단은 되겠죠. 예.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다른 부위, 정상 부위에도 조직 검사를 하긴 합니다. 예. 가령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50대 들어왔거든요. 이제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가 가장 유효한 좋은 검사인가요? 아무래도 검진 목적이라면은 예.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립선 특이 네. 항원, 혈액 검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의심이 된다 하면 다른 추가 검사를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네.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수치가 4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5, 5.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네. 찾아가셔서 그 관련된 검사를 하는데 뭐 예.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초음파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직 검사를 하셔야지 전립선암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특이항원 수치 자체가 높다고만 해서 이게 무조건 암이다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네. 예, 예.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특이 항원이거든요. 예.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 아닙니다. 아하. 네. 무슨 말이냐면 예. 전립선의 어떤 다른 질환, 비대증이라든지 또는 염증이 있을 때도 수치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그 전에 예. MRI를 찍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여러 검사들을 합니다. 예. 하고 좀 더 선별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위험한 검사 중에 하나인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이제 사실은 병기를 나누게 되죠.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1기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죠. 암이 아니고 비대증이나 다른 어떤 검사 도중에 우연하게 암으로 진단된 경우를 전립선 암 1기라고 하고요. 이기는- 비대증 정도만 있는 경우. 아니죠. 어. 암이 의심이 돼서 검사한 게 아니고 예. 다른 우연찮게 뭐 비대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비대증 수술을 하면 그 조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암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 예, 예. 우연하게 발견된 경우를 1기라고 해요. 예. 2기 경우에는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는 암이지만 네. 촉지 검사에서 만져지거나 이런 경우에 2기라고 하고요. 만져지면 이제 2기. 예, 네. 보통 1, 2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3기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죠. 예. 이제 뭐 전립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4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의 위쪽에 방광, 뒤쪽에 직장이 있는데요. 그쪽을 침범하게 인근 장기를 침범하게 되면 4기라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전립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기가 되는 거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면 4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사실은 치료가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인 건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죠. 예, 예. 결과도 다르고 네. 보통 1기, 2기, 3기 같은 어떤 3기도 어떻게 보면 국소적이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예. 보통 그 수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마취에 큰 무리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쪽으로 조금 더 저희는 비뇨기과 선생이기 때문에 네. 수술 쪽으로 좀 더 그거를 선호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수술을 한 뒤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반대로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수술을 추가로 하기에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술 쪽으로 먼저 하는 게 낫고 예.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환자분이 뭐 마취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폐가 안 좋다든지 또는 심장이 안 좋다든지 예. 그리고 예전에 광범위한 복강내 수술을 하셨다든지 그러면은 수술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방사선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4기 이래 된 경우에는 4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근 장기까지 간 경우이기 때문에 완전 예. 절제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때 다른 장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같은 게 좀 더 선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이가 있다. 딴 장기 전이가 이제 뼈로 잘 가거든요. 예. 뼈나 폐나 이쪽에 전이가 있다 이러면은 사실 국소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크게 효과가 떨어지고요. 예. 약물 치료인 전신 치료 중에 하나인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주로 하시는 치료 방법이 수술입니다. 그렇죠. 수술에 대한 치료, 수술 치료 방법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전립선 암 환자에서 하는 수술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근치라는 얘기는 싹 없애버린다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주로 암 수술에 푸는 단어인데요. 예. 전립선 암이기 때문에 전립선을 포함해서 그 뒤쪽에 정액을 만드는 정낭이라는 주머니가 달려가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전립선 위쪽에 있는 방광과 밑에 있는 요도를 연결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정상적으로 보시죠. 장애가 예.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수술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고요. 예. 그 수술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궤복,
그리고 복강경 그리고 네.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의 비중이 많이 커졌죠. 예. 아무래도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이제 역사를 올라보면은 미국 쪽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전립선암이 1위라고. 남성 1위 예, 아니라고. 예, 제일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개발이나 어떤 데 집중된 게 전립선암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수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 치료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된 장비예요. 네. 그래서 수술에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예.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 로봇 수술이라고 하니까 또 로봇이 혼자서 찡찡 이렇게 자기 혼자서 수술하는 줄 알지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로봇을 조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이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네네. 우리나라는 선생님 로봇 수술 어떻습니까? 그 로봇 수술이 일본이나 다른 인근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벌써 예, 한 예.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한 80~90% 이상 로봇 수술로 대체가 됐어요. 아하.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아직도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환자가 전립선암의 그 로봇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대체가 못 되는,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방사선 치료는 네. 수술과는 다르게 수술은 아예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 부위를. 네. 방사선 치료는 몸 안에 그 암세포라든지 암조직 그대로 두고 네. 방사선을 조여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차이 나는 원리고. 예. 혹시 CT나 MRI 찍어보셨어요? 예, 찍어봤죠, 저. 예. 할 때 찍는 통 있잖아요. 네네. 그런 통 같은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예. 일정한 부위, 조정된 부위가 있겠죠. 그에 그렇죠. 일정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방사선 치료고요.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방사선을 쪼이면은 주변 조직을 다치겠죠. 그렇죠. 예.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예. 잘게 나누어서 여러 번 조사하는 게 그 중요하거든요. 합병증을 예. 줄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수술은 아무래도 뭐 한 일주일 뭐 이 정도 입원하셔서 하고 퇴원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방사선 치료는 뭐 한두 달 병원에 계속 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대신 입원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죠. 집에서 네. 생활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네. 계속 오셔서 네, 맞습니다. 방사선 치료만 받고. 자, 수술, 방사선, 그다음에 아까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호르몬 치료는 역사가 훨씬 오래됐죠. 예.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사는 암이거든요. 예. 이게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 아마 한 50년, 60년 되니까 50년 전에 미국의 흑인스라는 분이 전립선암에 어떤 이런 호르몬 치료 거세를 낸 건데 이런 예.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본 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 그걸로요? 아주 독특한 치료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래서 남성 호르몬 치료라는 게 그 어떤 거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와닿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세요법이고요. 실제로 자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실제로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 물리적인 거세도 했었는데. 수술적 거세도 많이 했었고요. 예. 요즘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네. 화학적 거세라고 이것도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단어죠. 예, 화학적 거세라고 예. 주사나 어떤 먹는 약을 예. 통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도 남성 호르몬을 확 낮춰버리면. 그렇죠. 예.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선생님,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전립선 주변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위에 방광이 있고, 중간에 요도가 지나가고, 뒤쪽으로 직장이 있고, 네. 장이 있죠. 그리고 남성 성기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술을 받건 방사선 치료를 받건 어떤 치료를 받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났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네. 뭐 발기부전도 있지만 요실금이죠. 예. 요실금이 실생활에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합병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실금이 가능한데 이전에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도 수술을 좀 꺼려 하고요. 네. 수술 받는 분은 더더욱 꺼리겠죠. 예. 수술하고 나서 소변 하는데 누가 수술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수술 자체가 많이 적었었는데 요즘에 예. 수술을 많이 하고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유병률도 증가됐지만 수술 자체가 비교적 안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수술 다른 기법도 발전을 했지만 로봇 수술도 영향도 크고요. 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거의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잠시 경험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든지 네. 차츰 좋아지거든요. 그 예. 좋아지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네. 발기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술 전 기능이 괜찮고 수술 뭐 신경 보존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나서 네. 본인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수술 뒤에도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합병증들이 막 오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항암요법도 또 같이 쓴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암 환자분들이 먼저 물어보세요. 예. 항암 치료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립선암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보통 호르몬 치료 앞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암이 반응을 합니다. 예. 반응을 한다는 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 눌려져서 조절된다는 의미거든요. 예.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절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조절해서 눌려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생겨요. 예. 그럼 호르몬 치료 반응이 없어지는 거죠. 어. 우리 항생제 개념하고 똑같아요. 항생제도 우리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네.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립선암도 대부분 처음에 반응을 하지만 뒤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를 우리가 거세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하고요. 음. 이전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었어요. 예. 이 개념 자체가 성립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관련된 이 상태의 전립선암에 적절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 또 새로 나온 게 있군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항암 치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항암 치료죠. 세포 독성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예. 그게 1차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예. 되지도 않은데 또 여러 약제들이 나왔어요. 예. 좀 고가이긴 한데 2차 그 호르몬 제제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호르몬 치료인데 이전에 하던 호르몬 치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호르몬 제제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치료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거세불응성 전립선암 단계에서도 예.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좋은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 이후에 나는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해도 되나요? 수술을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술 예. 뒤에 재발할 확률, 그건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평균적으로 한 30% 봅니다. 예. 그런데 30%라는 게 그게 기준이 따라 다르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암이라는 거는 뭐 CT를 찍었더니 뭐가 보이더라, 뭐 다른 데 혹이 만져지더라 이렇게 했을 때 재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립선암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치료 후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 네. 그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암의 재발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재발되는 것 같다. 미리 아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뭐 사진상에 무엇이 뭐 튀어나오고 재발되는 게 보이기 전에 네. 그 수치만 가지고도 훨씬 더 한 몇 년 앞당겨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발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네. 그런 재발률로 따졌을 때 한 30%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재발률이라는 게 수술 전에 또는 수술 후에 병기 있잖아요. 네. 몇 개 했던 것과 이제 악성도 그리고 수치가 얼마였는지 그런 예. 것들로 대충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치료법이 많아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물론이죠. 제가 제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안 예. 늙으면 되겠죠. 안 늙으면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뭐 술, 담배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예. 서구화된 식습관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 붉은색 육류 예.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죠. 예.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나 어떤 채소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비만 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예.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 일주일에 뭐 한 5번, 30분 이상 네.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예. 들어서 뭐
가족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 조기 검진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은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암 정기 검진을 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예. 등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전립선암에서 저희가 몰랐던 점들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